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빼주는 건데, 아까는 이제 현금이 안 나가는 거를 빼주는 거고, 지금은 현금이 없는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잡힌 애를 빼주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그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공정가치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지난 시간에 제가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이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음, 그리고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지난 바로 직전 미주초 영상을 듣고 오시면 이 공정가치 평가이익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공정가치 평가이익이라는 게, 요 공정가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는 뭐, 페어 밸류라고 쓰는데, 사실 페어 밸류가 아니고 마켓 밸류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평가하는 방식이 시장에서 얼마로 지금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는 되게 뭐랄까요. 뭔가 내재 가치 같은 개념하고 저는 또 그러니까 맞는 쪽이라고 보는데, 근데 용어를 이렇게 쓰니까 어쩔 수 없죠. 공정가치 평가익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장 가치를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시장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장부상 발생한 이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여기 공정가치가 올랐다 이런 게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서 2억 달러 정도의 평가액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2억 달러의 평가액은 어떻게 되냐면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이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공정가치 평가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다 이익을 반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억 달러로 현금이 유입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평가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식을 사서 갖고 있는데 지금 막 50% 수익이 났어요. 그럼 요거는 평가이익이고 요게 공정가치 평가이익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한 20% 빠졌다 그러면 저 이익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왔다 음, 갔다. 근데 음, 팔아야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을 때는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평가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요거를 손익계산서에다가 적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공정가치 평가이익이라고 하고, 요건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가장 대표적인 게 얘거든요. 음, 그래서 얘는 빼줘야 된다. 요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번째 여기서 비현금 수입이라고 하는 공정가치 평가액은 얘는 빼줘야 이제 영업활동 현금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안 나간 돈인데 실제로 현금이 안 나갔는데 비용으로 쳤으니까 더해주고, 평가이익은 현금이 안 들어왔는데 손익계산서에다가 이익을 더해줬기 때문에 반대로 빼줘서 캐시플로우를 맞춰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캐시플로우에 더 가까이. 그래서 요 개념이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음. 네네. 이것도 하나 또 제가 쉽게 뭘 하나. 예, 네. 다른 예가 또 그 네. 호텔에서 일한 게 도움이 좀 되는데요. 아, 네. 이게 아무래도 거기 설비나 유형자사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주식 투자한 거 말고 조금 더 재밌는 예가 있는데 그 대표님도 웨딩 페어 가보셨나요, 혹시? 네네. 예, 이게 웨딩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텔은 1년에 한 번씩 그 웨딩 박람회, 웨딩 페어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규모가 좀 큰 그 호텔 같은 경우는 1년에 웨딩 수가 막 200개, 300개 이렇게 되는 호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텔은 그 웨딩 매출이 너무나 큰 거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예약을 받기 위해서 웨딩 페어를 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웨딩 페어를 해서 예약을 120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현금 활동 흐름은 120개 웨딩 페어에서 받은 현금이 모두 다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겠죠. 바로 돈 번 그렇죠. 걸로. 네. 근데 네. 이 웨딩은 사실상 그날 비즈니스가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매달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10개, 2월 달에는 8개, 그리고 뭐 4월 달에 날씨 좋으니까 30개 이렇게 웨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손익 계산서에는 매출을 그 달에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웨딩이 있는 그 달에. 그래야 비용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웨딩이 발생하는 그렇죠. 당시에 매출로 네. 잡고 그때 이제 서빙하고 음식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비용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손익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현금은 웨딩페어 한 날 다 받았지만 사실상 이 순이익으로 잡히는 거, 매출로 잡히는 거는 이렇게 매달 매달 일정 부분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결국 우리가 연금 활동 흐름을 나중에 가서 계산할 때는 현금 흐름은 없지만 그래서 이 실제로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로 잡히고 있는데 이 매출은 예전에 웨딩페어 할 때 이미 현금 흐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웨딩을 할 때 미리 받은 돈을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해서 음, 먼저 선자 받을 숫자 써서 선수금으로 해서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저기 부채로 부채로 기록해놨다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로 이게 웨딩 팔 때 얘를 이제 선수금에서 꺼내서 이제 음,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이제 인식하는 이제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는 기업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선수금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돈을 현금을 그 금고에 넣어놓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시 채권을 투자하든 뭐 또는 최소한 국채를 사든 은행에 넣으면 여기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예, 선수금은 사실 부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 비율로 계산할 때 선수금이 되게 많으면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서 마치 위험한 기업처럼 보여요. 이게 음, 대표적인 기업이 그 수주를 많이 하는 산업이 그래요. 아, 한국의 조선산업 이런 그렇죠. 수주를 대규모로 하는 기업들은 선수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예, 그 설계부터 뭐 감리까지 모두 다 일괄로 하는 프로젝트들은 뭐 석유화학 공장을 설립해 주는 이런 데들은 분명히 다 앞에 선수금이 다 받거든요. 계약을 미리 따기 때문에. 그러면 예, 선수금이 엄청 많아지면 부채 비율이 높아서 이 회사 위험한가 하지만 사실 그런 수주 사업은 초기에 발견하시려고 하면 선수금 비율이 극대화되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음, 높을 때가 이 회사가 나중에 매출이 폭발하기 전에 찾는 힌트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 성장주를 찾는 기업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는다고 말씀드렸듯이 수주 기업의 초기에 찾는 방법은 바로 아까 선수금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그 구간이 실제로는 향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음, 재무제표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수익도 별로 안 나고 수주기업이다 보니까 수주사는 대표적인 경기 변동 기업이라서 적자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포인트들을 잘 연결하시면 제가 재무제표를 본다는 게 기업 경영 활동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매칭시켜서 계정 과목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하시면 또 이 활동을 하면 얘는 뭐가 바뀔까라고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시면 훨씬 재무제표를 보시는 눈이 음. 넓어지시고 뉴스를 이해하는 눈도 훨씬 더 아마 더 넓어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은 사실 초등학교 내용은 아닌데, 네, 지금 대표님이 좋은 예를 또 들어주셔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마지막 이제 한 가지가 요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실제 현금 흐름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전 자본의 변동 이건데 일단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예. 한글이 운전 자본인데 이 운전이 뭐지? 이게 드라이빙인가 아니면 뭘까? 이 한글이 약간 한자로 돼 있어서 되게 어려운데 요 부분을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영어로 보면 쉬운데 이걸 한글로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운전 자본, 회사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자본인가 이런데 뭐 비슷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working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말로는 운전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 들어가는 운영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요거는 회사에 주로 본업과 관련된 네, 활동에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요 활동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운전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 밑에 있는 화면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재무상태표 할 때 재고 자산이 뭐고 매출 채권이 뭐고 막 설명할 때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 설명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재무상태표로 돌아가셔서 음,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을 좀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회사의 현금이, 지금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회사의 현금이 밖으로 나가서 돌아왔다가 다시 현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현금이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올 때 더 큰 현금으로 돌아올수록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이 좋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회사의 현금이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여기 기록을 한 걸 좀 보여드리면 회사가 처음에 현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원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재료를 사옵니다. 네, 원재료를 사오는데 원재료를 사왔다고 해서 바로 현금을 주지 않죠. 보통 물건을 판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끊고 이렇게 발행을 하고 예, 그러면 한 30일 정도 뭐 또는 60일 안에 보통 이제 현금을 이렇게 지불하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상거래인데요. 그럼 요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원재료를 사왔는데 한 달 동안은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나는 원재료는 늘어났는데 무엇인가 안 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매입 채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account payable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payable이니까 줄 돈이 있는 거고 채무라는 거는 갚을 의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매입은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뭐가 사고 뭔가 돈을 지불할 의무가 생겼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가게나 이런 데서 많이 하던 외상 있잖아요. 외상. 예, 네, 외상이 곧 매입 채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내가 가져가는데 돈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물건은 내가 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매입 채무가 발생을 하는데 요게 바로 회사가 어떤 물건 원재료를 사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기본 활동에서 들어가는 자금, 이 자금을 전체를 운전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원재료를 사서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요 과정, 요 박스로 제가 쳐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제공품이라는 거는 그냥 듣고 그냥 아 이런 거구나로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외울 개정 과목은 아니에요. 제공이라는 거는 공정 중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있을 제자고 공이 공정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음, 원재료를 가지고 막 물건을 만들고 뭐 아이폰을 막 조립하다 다 조립이 안 끝났는데 12월 31일이 된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원재료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원재료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완성품이 아니니까 제품도 아닌 거예요. 이런 녀석들을 전부 다 그냥 제공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어른으로 따지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네, 뭐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어른이 되기 직전에 요 중간 단계에 있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분석할 건 없다. 그냥 개념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요 기간, 이게 필요한 요게 제가 재고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음, 그래서 요 재고 자산은 원료를 사서 물건을 만드는 데까지 요 기간을 재고 자산이라고 하고 요게 며칠 걸리냐 그럼 날짜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회전일수라고 하는 걸 붙이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되고 재고자산 회전일수라는 거는 원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드는 데까지 며칠 걸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낮아질수록 물건이 훨씬 더 빨리 나갈 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 빨리빨리 만들면 재고가 쌓일 틈도 없이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제품을 생산했으면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예, 그럼 제품을 판매하면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아까 매입 채무처럼. 그러니까 좀 있다가 현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발생할 때에 무엇으로 기록해 놨냐면 요거는 매출 채권이라고 기록을 해놔요. 요건 이제 리시버블인데 그래서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권리고 매출은 물건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에 발생하는 네, 우리가 계정을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 음, 가지 여기서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 요 세 가지가 바로 운전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음, 매출 채권 플러스 재고 자산 플러스 매입 채무 요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운전 자본이 되는데 네, 요게 이제 회사가 많이 필요한 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에 예를 들어서 한 100일이 걸리는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물건을 팔았는데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그리고 재고 자산이 한 뭐 150일 정도 걸리는 회사가 있고 매입 채무를 갚는데 한 30일 정도 걸리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음, 회사는 며칠 정도의 운전 자본이 필요하냐라고 보면 음, 요 두 개를 더하면 250일이잖아. 일단 이만큼은 자금이 묶이는 거예요, 현금이.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현금에서 현금까지 오는데 250일이 걸리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음, 250일치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 길면 길수록 회사가 캐시플로우가 많아야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짧을수록 캐시플로우의 회전율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입 채무는 뭐냐면 내가 갚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갚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의 현금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음,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총 이 회사는 약 20, 220일의 네, 운전 자본 회전 일수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현금 회전 일수라고 해서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지표가 바로 이제 예,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는 거 CCC라고 하는 이 현금 회전 일수라는 거는 우리가 활동으로만 잘 이해하자면 회사가 원재료를 사와서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현금이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날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짧을수록 운전 자본이 적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럴수록 되게 유리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마지막 여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게 왜 도대체 현금 흐름의 운전 자본의 증감을 플러스로 하거나 마이너스로 하느냐, 요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매출 채권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매출 채권이 작년에는 10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50억이에요. 그러면 매출 채권이 증감이잖아요. 그쵸? 예, 50억이 줄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50억이 줄었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걸까요? 나갔다는 걸까요? 음,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매출 채권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음, 매출 채권은 현금을 안 받은 걸 매출 채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 매출 채권이 100억에서 50억이 됐다는 얘기는 그냥 50억의 현금을 더 빨리 받았구나. 음, 이 캐시가 들어온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매출 채권은 손익계산서에는 이미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손을 댈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매출 채권이 줄었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엔 변동이 없지만 음, 현금이 더 빨리 들어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만약에 줄었다. 매출 채권이 금액이 마이너스였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음,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반대로 늘었다 그러면 현금이 그만큼 묶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캐시플로 상황에서 현금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재고 자산도 마찬가지고 매입 채무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본의 변동 증감이라는 게 이게 실제로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아니지만 운전자본이 늘거나 돈을 더, 그러니까 현금을 더 늦게 주거나 여기서 보시면 이 현금을 더 늦게 주거나 현금을 더 빨리 받거나 이 재고 자산을 더 빨리 처리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현금이 적게 들어가서 회사의 캐시플로가 좋아지는 그 부분이 운전자본의 증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음, 그걸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기록해서 전체적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현금 흐름표를 계산한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사이트에서 현금 흐름표 하나 보여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잘 들어보시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AMD, 네, 요즘 되게 주가가 좋은 AMD죠. 그때 수익률 배틀할 때도 대표님 고르신 민준 탑픽에서 저는 탑픽으로 이 종목을 얘가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데이터로 봤을 때. 근데 다행히 많이 예, 올라서 그러니까요. 다행인데 여기 재무에 들어가셔서 그 재무제표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고 재무상태표가 있고 맨 밑에 보면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현금흐름표가 제일 짧습니다. 짧고 여기에 보면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케이펙스를 말하는 이제 금액이고 예, 요거는 이제 유형자산 투자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네, 금액입니다. 여기 보면 AMD가 영업활동이 세 가지가 있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연환산 기준이긴 한데, 최근 4분기 합산 기준으로, AMD는 2025년 3월 29일 기준으로 영업활동, 본업에서 약 34억 달러의 캐시플로를 영업활동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 13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재무활동에서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돈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2억 6천만 달러 정도를 재무활동을 통해서 좀 지출을 했다.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금액이 바로 요 밑에 있는 현금의 증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다 합산한 금액이 그래서 현금이 올해 얼마가 증가한 거야? 그러면 AMD 같은 경우에는 18억 달러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음, 최근에 이 흐름을 보해서 비교하면 엄청난 그러네요. 변화죠. 엄청난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4억 달러인데 순이익을 한번 볼게요. 순이익을 보면 얘도 급증하긴 했지만 어, 22억 달러예요. 그럼 차이가 10억 달러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한 많이 나네요. 50%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많이들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을 치환하면 영업활동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런 이제 유형자산이나 요런 무형자산들이 이렇게 쭉 감소하면 감가상각비가 계속 줄게 돼 있고 감가상각이 줄면 그만큼 순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음, 매출액이 늘지 않더라도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매출액이 엄청나게 빨리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완전 다르고요. 제가 분기로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분기에서는 제가 현금 흐름표를 분석하는 이유가 초기 성장주 또는 이런 걸 발굴하는데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 흐름표에서 이렇게 분기로 보면 이 회사가 네, 과거에 한 4억 달러, 3억 달러 이렇게 2023년도에도 잘 벌긴 했습니다. 하다가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막 점핑하는 게 상당히 있죠. 음, 5억 9천만, 6억 2천, 12억 9천, 이 분기 단위거든요. 예, 그럼 이 과거에 대비해서 거의 한 두세 배 정도의 캐시플로 창출 능력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손익계산서의 변화는 순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앞으로도 계속 잘 갈 거냐는 뭘로 체크하시냐면 맨 앞에 있는 개요에서 그 컨센서스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센서스를 체크해서 매출액이 올해 22%, 내년에 17, 14. EPS는 올해 87, 88, 34. 그럼 EPS가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 매출액하고 이익도 지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캐시플로우 상으로 이익이 상당히 빠르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이익 개선 효과들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이제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들, 제가 요렇게 미래 성장성이 그 성장주를 초기에 있는 기업들은 약간 요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성장하면서 독점력도 채워가고 있고 마진율도 점점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장주 중에 이렇게 오각형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기업이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냥 앞으로도 이런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장주인데 이게 꽉 채운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AMD가 약간 그걸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러네요. 채워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진율이 점점 좋아지면 아마 이렇게 되면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눈여겨볼 만한 네,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캐시플로 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보는 방법들을 통하면 좀 좋은 기업들을 예,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현금 흐름표를 좀 정리해 드릴 수. 예, 오늘도 진짜 유용한 정보네요. 좀 피곤하실 테지만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그 배운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용어는 감가상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준 패밀리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렇지만 인공지능 수혜주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메가테크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고, 메타도 있고, 구글도 있고, 또 뭐 지금은 탑픽이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이 기업들이 엄청난 금액을 GPU 투자에 이제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GPU 살 때 이 금액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 비용이 아니라 카펙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네, 카펙스로 이 GPU를 샀을 텐데 수십억 달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다 감가상각비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작년부터 이미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의 감가상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과연 현금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메타 같은 경우 어떤지?
보이시나요? 예, 아, 예, 네. 보입니다. 보시죠.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얘가 어디까지 투자됐고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 분기인데, 네. 네. 연한산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연한산으로 보고 일단 예, 현금 흐름표부터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예. 보면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지금 2023년도 6월에 비하면 거의 2년 동안 네, 현금 흐름이 거의 두 배가 됐네요. 좋네요. 그러니까 5, 6, 6, 7, 7, 8, 9 이렇게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이제 좋아지게 된 케이스고 투자 활동을 보면 와 굉장하네요. 네. 과거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그러니까 시계열을 볼 때는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확 바뀐 그 시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전자공시의 원본을 열어서 어떤 데 투자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주석이 다 달려 있거든요. 그걸 보시는 예,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300억 달러를 네, 잡혔고 290억 달러, 250억 달러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 활동에서의 자산이 계속 그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그렇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단계였던 거예요. 예, 그럼 다시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보면 요때죠. 요때부터 다시 예. 요 앞에 제가 다음 주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 마이너스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투자 활동에서 264억 달러가 나갔고 여기 보면 290억 달러, 320억 달러 여기가 지금 최고네요. 예, 이게 음, 지금 딱 눈에도 띄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 200억 달러에서 2024년 9월 달 연한산 기준 합산으로는 320억, 그다음에 410억. 요때가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였네요. 거의 한 30% 가까이 했고 다시 또 한 20% 가까이 또 다시 투자했으니까 요 불과 2분기 사이에 거의 한 70%가 넘는 네, 이렇게 투자 활동이 지금 이제 잡혔는데 이 투자 활동이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투자를 하긴 했는데 주식을 샀으면 이건 미래를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음, 이 메타가 진짜 설비에다 집어넣은 게 맞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려고 하면 그때 돈을 어디에 썼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재무상태표를 봐야 된다고 음, 첫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와서 이게 다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재무상태표 돈을 쓴 내역이니까. 네. 그럼 총 자산이 지금 2,800억 달러인데, 예,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네, 유형자산이네요. 유형 자산이 1,500억 달러 정도니까 거의 50%네요. 그러네. 쉽게 하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50%를 유형 자산에다가 때려 박은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식을 50%를 샀어요. 전체 자산 이런 얘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엔비디아가 안 오르면 포트폴리오에 수익이 안 난다 얘기가 똑같은 거고 예, 기업의 재무 상태표에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유형 자산을 돈 못 벌면 메타는 돈을 못 버는 거고 잘 음, 벌면 대박이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예, 비중 자체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50%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개념이 되고 이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되죠. 여기 보면 2024년도 6월 달 기준에 1,100억, 1,200억, 1,300억, 1,500억 갔으니까 거의 한 뭐, 네, 그렇죠. 1,500억 달러 갔으니 여기서 한 50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쭉 된 거죠. 그러니까 유형 자산 자체가 지금 한 40% 늘어났으니까 돈을 유형 자산에 넣은 게 맞네. 그리고 여기 단기 투자를 보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늘어난 거에 비할 바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투자 활동의 상당 부분을 설비에다 집어넣은 게 맞구나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럼 유형자산 저 안에 뭐가 얼마씩 늘어날 거냐? 이거는 에드가의 전자공시를 열어서 주석상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은 더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유형자산 투자한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이 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유형자산으로 돈을 벌 거냐. 이게 이제 메타가 이제 돈을 버느냐잖아요. 그러면 예, 이 유형자산으로 돈을 벌려면 이 매출액으로 연결되느냐. 요 두 가지를 연결하는 포인트거든요. 예, 요게 이제 제가 미주초 때 또 말씀드린 지표 중에 하나예요. 유형자산 회전율. 이 유형자산이 매출로 연결되느냐, 이 숫자의 지표가 유지되거나 회복되면, 그러면서 제가 아마 예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인텔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유형자산 투자를 승부를 걸었는데, 이게 매출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들어섰고, 인텔은
하락하는 구간이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역시 메타도 똑같이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 유형자산 투자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했다고 해서 다음 분기 바로 매출로 나오진 않잖아요. 예, 시차를 두고 분명히 올 건데 요 비율, 유형자산, 그러니까 매출액 나누기 유형자산의 비율이 지금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유형자산 분모를 많이 늘렸으니까. 예, 근데 주전자 끝나거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안정화가 될 거거든요. 이게 안정화가 된다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게 회사가 제대로 물건이 잘 팔리는 쪽으로 간다라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나온 다음에 보는 것만 가능해요. 그러면 그럴 때 컨센서스가 필요한 거죠. 음, 자, 그러면 이 유형자산을 저희가 일단 기준을 1,500억 달러죠. 이게 100억. 예, 예, 1,500달러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하고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이거는 한 미주 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주 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매출액이 아까 여기 2024년도 기준으로 1,500억에 매출액이 1,600억 달러잖아요. 그럼 뭐 그러네요. 한 1.1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500달러에 1,800억이고, 그 다음에 음, 2026년도,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으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2026년도 실적들을 투자자들이 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2,100억 달러 정도가 예상되니까 2,100억 달러 나누기 1,500달러 하면 이 효율성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멈춰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액으로 늘어나는 구라를 예상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표가 회복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메타가 일단은 대규모 투자를 했구나. 음,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지표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컨센서스 EPS나 매출액 리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정되는 것. 그러니까 예, 상향 조금씩 상향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신호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애널리스트나 이런 리포트에서도 그런 점들을 부각시켜서 아마 리포트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그 메타 플랫폼 현금 흐름표 보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고 있어 자본 지출에 사용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메타의 수치를 보면서 엔비디아 투자 가치가 괜찮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이제 현금 흐름표, 제 재무제표 마지막이자 현금 흐름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표의 이제 부호들에 대한 의미랑 그다음에 그 초창기 기업부터 성장기 기업까지 이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성장주들을 어떤 시점에 발굴하고 캐시플로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는 이 부분을 좀 실전 재무제표들을 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가 더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하신 현금 흐름이 먼저 증가하고 순이익이 나중에 아, 증가하는데 네네. 이런 네. 구체적인 예를 좀 찾아보는 거죠. 네네네. 다음 그럼 주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니까 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처음이죠. 처음으로 라이브 네네. 방송 같이 하는데 이번에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어제 종목을 좀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선정한 종목 그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로 과연 이 종목들의 투자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냉철한 시선으로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우, 많이 시간이 늦었는데 빨리 주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막판에 음. 당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아,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피어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두 자매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시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